2021년 출판 트렌드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북헌터 대표 백창민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인공지능 시대 출판 생태계의 영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이 출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출판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발제가 끝난 후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청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판 트렌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 주최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수영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수영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시대 출판 생태계의 영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출판 트렌드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과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귀한 자리를 내주신 여러 발표자 선생님들께서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은 최근에 우리 산업의 핵심적인 주제로 떠오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산업을 혁신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단순한 과학기술의 진보를 넘어서 새로운 문명적인 차원의 문제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책을 내는 출판계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중요한 주제로 그동안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온 출판산업의 여러 가지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앞으로 출판계가 가져야 될 혁신 전략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귀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문화출판진흥원에서는 출판 현안과 주요 쟁점들을 주제로 여러 가지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만은 오늘 타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 책에 대해서 그리고 출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독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때는 흔히 자연지능과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요. 자연지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복잡한 법적이고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문제 없이 우리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부여된 이런 여러 가지 지능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화하고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집중했다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새로 나타난 인공지능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양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도전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출판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논의가 풍성하게 오고 가기를 기대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여러분들의 깊은 통찰력으로 AI와 더불어서 출판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귀한 말씀들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 트렌드를 파악하여 신속히 출판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진흥원은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출판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네 분의 발제자가 함께합니다. 한동대 정두희 교수님이 AI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라는 내용으로 기조 강연을 해 주십니다.
이어서 금성출판사 배윤희 이사님이 사례로 보는 교육 콘텐츠 비즈니스 전략을,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재림연구원님이 AI 저작물의 권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지막으로 마인즈랩 류정환 팀장님이 AI 기업이 바라보는 출판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 주십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정두희 교수님을 모시고 AI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듣겠습니다. 정두희 교수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동대학교 정두희 교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저도 책을 낸 이 저자인데 이렇게 출판 업계에서 또 출판 업계에 대한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AI라고 하는 이 새로운 도구가 출판업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 분야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자료 띄워주시죠. 출판업 분야다 보니까 제가 그 출판사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네, 저도 책을 냈는데 그 출판사에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옆에서 보니까 책을 이렇게 잘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희 알게 됐습니다. 베스트셀러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죠. 뭐 10권 냈을 때 한 권이라도 베스트셀러가 탄생하면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힘이 되는데, 그 이제 한 권 베스트셀러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을 직접 또 옆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마 이제 많은 그 출판업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키트라고 하는 출판사는요, 베스트셀러가 90%가 넘어갑니다. 사전에 이 책이 흥행할지를 미리 예측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출판업에서 따르는 그 프로세스랑 좀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일단 책을 낼까 말까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 책이 시장에서 흥행할까 그렇지 않을까를 미리 예측하고 흥행 가능성이 높은 똘똘한 선수들만 출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종류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과연 일반적인 비즈니스와 같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AI의 잠재성이 있습니다. 인기트는 베스트셀러가 90%가 넘어가고요. 이 AI라고 하는 이 기술을 출판업 속성에 잘 맞춰서 적용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예측의 정확도라든지 기술적인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진다는 말은 이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AI가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가, 뭐 그렇게 보지 않은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좋아지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매년마다 연산 처리 능력이 10배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비용입니다. 그 인공지능을 이 모델을 만들어서 또 데이터 학습을 하고 또 뭔가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도 필요하고요, 인력도 필요하고,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비용이 갈수록 이제 매년마다 10분의 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AI에 대한 가성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여러 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실은 어떨까요? AI가 가지고 오는 이 잠재성은 굉장히 큽니다. 모두가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AI를 통해서 우리 현실이 혁신적으로 바뀐 케이스는 어느 정도 될까?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AI를 통해서 이익을 거둔 기업이 40%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익을 냈느냐 안 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이익을 거두는 게 의미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의미 있는 이익을 거둔 기업의 케이스는 11% 정도에 불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에 무관한 전반적인 수치이고요. 출판업은 그거보다 더 적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30년이 되면은 AI를 선도적으로
잘 도입한 선도 기업의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122%의 추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1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에서 30% 정도는 후발 기업에 해당되는데 후발 기업은 2030년이 되면은 현금 흐름이 2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치를 보면은요.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그리고 AI 도입을 성공적으로 한 선도 기업은 주목받지 않던 어떤 기업이 스타 기업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판업에서는 AI를 도입한 케이스를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AI가 적용되기 좀 어려운 생소한 그런 분야가 아니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판업에 계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하지만 출판업에도 AI는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고 임팩트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AI를 잘 도입해서 이 업종과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표현해 보면은요. 이 AI 혁신, AI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로 고도화된 기능을 구현하고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서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AI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께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AI로 비즈니스를 바꾼다, 뭔가 혁신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다음 네 가지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핵심 요소는요. 첫 번째는 알고리즘, 두 번째는 데이터,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네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알고리즘은 AI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와 관련된 메커니즘에 대한 겁니다. 데이터는요. AI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지도학습 또는 비지도학습 계열의 AI 모델은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서 뭔가 기능을 갖게 됩니다. 데이터는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은 경험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경험을 쌓으면서 일을 잘하는 방법을 터득하듯이 컴퓨터도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잘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기능을 갖게 만드는 이 모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술적인 재료입니다. 일반 독자들이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만질 수 없죠. AI의 베네핏이 이 사용자,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건 바로 프로덕트, 서비스, 뭐 이런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이 잘 만들어져야지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AI의 아주 파워풀한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판사에서 아주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다고 해서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출판사가 수익을 더 거두기 위해서는 이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잘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 혁신의 특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AI 혁신이 기존의 혁신과 뭐가 다른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AI 혁신은 전형적인 테크놀로지 푸시 방식이다. 말은 좀 생소합니다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혁신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현재 혁신을 생각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 푸시, 어떤 기술적인 발명이 돼서 이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으로 만드는 거. 기술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테크놀로지 푸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마켓 풀. 시장에서 생각합니다. 독자들이 어떤 니즈가 있을까? 출판 업계, 이 시장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사람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내는 이런 방식이 마켓 풀입니다. 모든 출판사에서 마켓 풀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독자들이 뭐에 관심 있을까? 또 어떤 포맷의 이 출판물을 더 늘려야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출판사 입장에서는 수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AI 혁신에서는 이 마켓풀 방식이 잘 호환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관련된 신기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 기술이 나에게 뭘 해줄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그들에게 물어봐서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AI 시대에 AI와 관련해서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주지 못합니다. 과거에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자동차가 등장했고 헨리 포드가 자동차의 대중화를 일으켰습니다. 만약에 헨리 포드가 당시 마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교통수단을 원하는지 물었다면 사람들은 더 빠른 말이라고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이 운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AI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몰고 오고 있는데 현재 독자들은 이 새로운 환경에 뭐가 중요한지 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혁신은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그걸 채워주는 종류의 이런 혁신이 아니라 AI 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이 기술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게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혁신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고도의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이 기술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 업계와 무관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혁신적으로 감동시키고 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 그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사람들에게 정말 잘 맞는 버전으로 잘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식과 함께 이 시장에 대한 지식이 함께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도 AI를 도입하려 하는 출판사에서 첫 번째로 부딪히는 그 문제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AI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 모른다고 하는 것의 이 구체적인 그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웬만한 출판사에서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AI가 출판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영향을 미치는 AI를 여러분이 계시는 이 회사에서 이 출판 비즈니스에 도입하는데 자금을 투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머뭇거립니다. 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머뭇거릴까요? 자, 머뭇거리는 이유는요, 이 AI를 잘 모르는데 특별히 이 AI라고 하는 도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 도구를 쓸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도구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내가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할 텐데 AI가 제공하는 이 새로운 도구의 기능을 우선 이해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이 출판업에서 그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요, 이 AI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AI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AI의 기능은요, 기술적으로 풀어보면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용어들이 잔뜩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즈니스 입장에서 AI로 새로운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AI 기능을 보면은 크게 5가지 기능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cognition, 인식, 두 번째는 prediction, 예측, 세 번째는 automation, 자동화, 네 번째는 conversation, 소통, 다섯 번째는 generation, 생성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찬찬히 보겠습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하는 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과거의 컴퓨터는요, 인식을 잘 못했습니다. 수학 계산은 굉장히 빠르게 했지만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는 이런 종류의 인식은 과거에는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컴퓨팅 개념이 등장하면서 방식이 조금 바뀌면서 이 인식을 사람보다 더 잘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인식을 어떻게 비즈니스에 이용을 할 것인가, 이런 종류입니다. 딱딱한 물체 아니면은 이 드라이한 서비스가 눈을 떠서 뭔가를 보게 만들고 귀를 열어서 듣게 만들고 이런 종류입니다. 어떤 것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음성 인식 또는 이미지 인식이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 감정을 인식하는 분야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는 맥락 인식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종류입니다. 매일 아침 이제 거울을 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거울은 하이미러라고 하는 스마트 거울입니다. 내가 거울을 보면은 거울도 나를 봅니다. 그래서 내 피부에 있는 잔주름이라든지 안색, 다크서클, 반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피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는 것은요, 데이터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데이터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나의 피부 상태가 이런데 이게 지속될 경우에 6개월 후에 나의 피부 상태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가능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그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갈 때마다 비용도 발생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에 화장대에 앉아서 보는 이 거울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피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편할 겁니다. 이런 종류의 거울이 기존의 거울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예측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책을 내기 전에 이 책이 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걸 예측하고 출간을 하게 되면은 비즈니스가 지금보다는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요? 자, 예측은 모든 비즈니스에서 갖고 싶어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예측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이 예측 기능은요, 과거에 하던 것보다 더 정확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비교적 우리가 이용하기 쉬운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예측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패턴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결과를 추론합니다. 인공지능은요, 사람을 모방한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접하시면서 보면은 많은 부분이 사람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예측 알고리즘이요, 사람이 예측하는 그 방식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을 쌓으면서 나름대로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나름대로 어떤 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출판업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표지를 보면은 이 책이 과연 시장에서 잘 나갈까 나름대로 예측을 하십니다. 물론 틀린 경우도 있지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거는 시장에서 잘 먹히겠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죠. 자, 그렇게 된 그 원리는 뭘까요? 수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수많은 책을 내보내 봤고요. 그 내보낼 때마다 이 책이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를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쌓았습니다. 그 내 무의식 속에서는 이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책을 내면은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겠다. 이걸 나름대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종류를 컴퓨팅으로 구현한 게 바로 이 예측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람과 차이점은요, 사람은 경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일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출판업에 오래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책을 뭐 1,000권 이상 뭐 내는 것도 쉽지가 않죠. 자, 컴퓨팅은요, 경험을 쌓는 것은 좀 비슷하지만 그 데이터의 양은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만약에 책을 출간을 한 그런 경험이 한 1,000만 번 혹은 2억 혹은 3억 뭐 이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면은 좀 더 정확하게 나름대로 그 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인공지능 기반의 이 예측 모델이 그러니까 그런 종류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데이터의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여러 종류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예측이 수요 예측에 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출판업의 이 책의 흥행에도 예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이키가 셀렉트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을 인수했습니다. 셀렉트는 이 예측을 하는 머신 엔진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나이키는 이 예측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미 오랫동안 해온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스타트업을 인수한 이유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 예측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예측보다 퍼포먼스 면에서 더 우월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자, AI 자동화는요, 특별히 이 최적화에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좋아진다는 겁니다. 기존의 자동화는 사람이 세팅을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굴러갔습니다. AI 자동화는요, 스스로 상황을 파악합니다.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맥락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가장 좋은 방식을 컴퓨터가 스스로 도출해서 이어갑니다. 이걸 통해서 최적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 업무 프로세스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수익을 좀 더 효율적으로 높이는 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기능은 바로 소통입니다. 인공지능이 이 인류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출판업에서도 대화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자연어 처리 뭐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과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요. 이미 비서나 ARS 이런 대응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초대형 AI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GPT-3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심심치 않게 요즘 듣고 계실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아주 똑똑한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우리 회사에서 책을 냈을 때 이 책의 저자만큼 혹 어쩌면 저자보다 더 똑똑한 어떤 컴퓨팅 모델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창조적인 방식으로 독자에게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성 혁신입니다. 생성, AI가 잘하는 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생성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AI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의 상당수는 이 생성 알고리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주얼적으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것도 AI가 만든 그림인데 AI가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니 이런 것에 놀란 거는 이미 좀 철지난 이야기입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은 이미 해왔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종류를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특별히 효율적으로 뭔가 창작이 필요한 영역에서 이런 생성 알고리즘이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지 표지를 볼 때요, 표지에 한껏 들어가는 이 일러스트레이션은요,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어야 하고 또 그 시대의 트렌드를 잘 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도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디자이너가 그동안 해왔고요. 이 디자이너가 이제 작업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드는 종류입니다. 자, 근데 앞으로는 이런 생성을 AI를 통해서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 비즈니스 위크에서 잡지 표지를 AI의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기능이 AI가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생각의 출발입니다. AI라고 하는 이 도구가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은 바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이 뛰어난 기능을 내가 있는 이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AI 혁신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 경험의 혁신이다. AI 프로젝트의 상당수는요, 기술 혁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뭔가 우월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지만 궁극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독자들, 고객의 경험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많은 AI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가치 창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 개발은 완성했으나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AI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발제는 마치고요. 이어서 Q&A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사전 등록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강연 중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선별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발제가 끝난 후에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정두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등록한 분들이 가장 많이 남겨주신 질문 중 하나입니다. 작가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교수님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가는 업종마다 이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있는 업종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인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해도 좋습니다. 대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대체되는 종류는 어떤 종류냐? 내가 하는 일이 딱 한 가지 종류의 일인 경우에는 그리고 그걸 인공지능이 더 잘할 경우에는 대체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출판업에서 있는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상당수의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있고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한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이거를 인공지능이 한꺼번에 하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체는 특별히 이 출판업에서는 그 창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판업에서는 걱정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께서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하는 창작의 이 능력을 이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더 퀄리티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도 창작 기능이 있으니까 이 창작 기능이 나의 창작 기능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 어떤 식으로 협업이 일어나는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컨셉을 만들면은 이 컨셉에 맞는 스토리를 인공지능이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빠르게 만들어내는 거는 완성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빠르게 만들고 그 초안을 여러 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이걸 추가적으로 조금 보완하는 방식으로 완성시키는 게 첫 번째 협력 모델입니다. 두 번째, 반대입니다. 내가 어느 초안을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거를 완성도 높은 버전으로 완성시키는 방식, 완성시키는 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완성하는 뭐 이런 종류가 두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협력 모델은 이 그림을 그리는 디자인 영역에서는 잘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글과 관련된 글은 조금 더 종합적인 예술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도입이 조금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창작물, 특히 글로 이루어지는 창작물이 뭔가 글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여기는 예술의 세계입니다. 글이 좋아야 되고요, 깔끔해야 되고 이 감성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효율적인 작업과 이 작가의 어떤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적인 능력을 결합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출판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교수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그 업계에 있는 데이터의 양과 데이터의 이 창출되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AI의 이제 거의 대부분은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네, 출판업계는 사실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가 현재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그냥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학습용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출판업은 다른 데이터가 많이 샘솟는 금융업이나 유통업이나 이런 곳에서 비해서는 AI의 영향을 조금 늦게 받거나 좀 덜 받거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요. 자, 이거는 AI 기술이 출판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이 업계의 선도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기 좌우됩니다. 아까 인키트도 보셨듯이 데이터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이 출판업에서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창조적으로 창출해서 그걸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형 출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이 나타나서 이 기업이 베스트셀러를 정말 많이 내고 출판업계에서 정말 주목을 받고 이런 종류가 많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 업계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서로 핵혁신을 위한 움직임을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혁신이 점점 빨라지게 됨으로써 출판 시장이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진단하는 출판업계는 혁신이 좀 느리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아직은 좀 낮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제가 접해본 이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높지 않은 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몇 개 혁신적인 출판사는 먼저 시작할 거고 변화를 시작해서 이 어드밴티지를 갖게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I 시대가 가져올 출판 인력의 구조적인 변화는 어떤 부분에서 두드러질까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새롭게 요구되는 포지션이 있다면 회사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교수님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에 이제 누가 살아남을까요? 사실 사람들은 좀 걱정을 하는 그런 존재다 보니까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 살아남을 수 있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AI가 영향을 미치는 이 맥락에서 살아남을까, 또 망할까 그런 걱정은 좀 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대체를 하거나 그런 거는 이 업계에서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AI의 이점을 어느 기업이 또 어떤 전문가가 먼저 이용해서 그 이점을 얻을 것인가입니다. 특별히 아까 5가지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각 기능마다 영향을 미치는 이 출판업 안에서의 분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중에서 뭐가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생성 기술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뭔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 특히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에서 많은 그 놀라운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서 어떤 디자인 영역에서 이걸 잘 활용하는 출판사가 조금 더 이점을 일찍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신 정두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재림 연구원님을 모시고 AI 저작물의 권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듣겠습니다. 연구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 출판 트렌드 포럼에서 AI 저작물의 권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발제한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된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재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1950년대에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해 오다가 2016년 클라우드 슈밥이 다보스 포럼에서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을 언급하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5년이 된 지금까지 다양한 세미나나 포럼 학술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현황이라던가 앞으로 제도가 나아가야 될 점에 대해서 계속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도랑 법이라는 게 국민들의 그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오늘 제가 발제하는 내용이 그 정답은 아니고 사회적 협의를 이뤄가는 과정 중에 일종의 하나의 참고로서 받아들여지기를 이제 원하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주로 강의를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개념은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개념이라서 이제 누구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고 관련된 제도 수립 방향을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데요. 사실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언젠가 사람의 지능을 앞서게 되는 그 싱귤러리티, 즉 특이점이 오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에 맞는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긴 해야 되나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단 오늘 이제 발제를 통해서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도 개선 논의 현황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얘기하기에 앞서가지고 인공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사례하고 이제 사례들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현재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고 정의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 5월에 그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인 와이포에서 열린 그 AI 컨버세이션 2차 회의에서 발제된 이슈 페이퍼에 내용된 내용이 적힌 그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입니다. 추가로 이제 와이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제 와이포는 유엔 산하 기구고요. 이제 당연히 유엔 산하 기구니까 많은 가입국이 가입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2019년부터 와이포 AI 컨버세이션이라는 것을 열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회의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회원국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9월에 첫 회의가 열렸고 작년 11월까지 총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튼 이 논의체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개념을 일단 얘기를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일단 살펴보시면 이제 인간의 지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을 수행한다라는 게 이제 전제가 되고 그리고 제한적인 그리고 인간의 관여가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느 정도의 관여가 되어 있는 인공지능이라던가 아니면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인간 관여가 필요 없는 것까지 전부 포괄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계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분야라고 상당히 넓게 정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지적재산권법 분야는 아닌데 지난달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EU에서 유럽연합위원회에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조화로운 규칙 수립을 위한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안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기존 인공지능 관련된 그 논의들이 그 아무래도 지능책 위주로 많이 논의되고 있다가 처음으로 EU에서 이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긴 내용에 대한 법안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술되어 있는 인공지능 정의를 보면은 여기서 핵심은 그 이제 안엑스 1에 이제 나열된 이제 기술들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딥러닝이라던가 이런 것들, 통계적 접근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정한 목표의 셋, 우리가 흔히 이제 인공지능이라 하면 데이터셋, 양질의 데이터셋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것을 예측하거나 상호작용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결정과 같은 결과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로 정의가 내렸고요.
다음으로 국내에는 어떤 논의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면 사실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제 다양한 이제 법안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두 가지 법안을 일단 보면 먼저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그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인공지능은 여기서 인간의 지능을 가지는 것을 학습, 추론, 지각, 자연 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그 밖의 장치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상당히 넓게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 기본 법안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개정안에서는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구현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그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률 관계가 어떻게 구분되고 그 법률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범위에 따라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법률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정의를 알아보았고요. 근데 사실 요즘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한다면 사실 단순히 이제 프로그램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넘어선 하나의 플랫폼이나 서비스 형태 같이 넓게 파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 관계자를 착정을 한다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동을 할 것인가를 개발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머.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이용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다양한 데이터 처리나 분산 처리나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하드웨어 제공자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주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률 주체들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법률 주체들이 이제 어떤 법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가를 일단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작물이 최근에 어떻게 창작되어 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구체적인 현실적인 그 저작물 창작 사례를 보기에 앞서 가지고 클라우드 슈밥이 5년 전에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책 중에 그 기술들이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개발되어 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당 책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저작권과 연관되어 있는 두 가지 기술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먼저 체내 삽입형 기기입니다. 2025년 이내 발생 가능성이 82%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년이 남아 있는 지금 이렇게 만약에 뇌에 만약에 이런 체내 삽입형 기기를 넣어서 뇌파로 창작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래서 뇌파로 나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뜨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뇌파를 생각하는 바를 바로 음악으로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음악 창작에 뇌파를 좀 활용하는 정도 같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명한 업체가 있는데요. 그 모두 아시다시피 앨런 머스크가 만든 뉴럴링크라는 회사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초소형 칩을 이제 돼지 뇌에 삽입해서 돼지가 냄새를 맡으며 후각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디지털 신호를 압축해서 컴퓨터에 내보내는 것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아직은 이제 돼지 단계지만 언젠가 이제 뇌에다 삽입해서 생각한 대로 창작이 이루어지는 미래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웨어러블 기기 보급으로 인한 상호 교류입니다. 2025년 이내에 발생 가능성이 86%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사실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의 서비스가 있을 텐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분야는 저작권 시장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번역은 현행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행위에 해당하는데 많은 분들이 현재도 구글 번역기, 파파고 등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도 실시간 번역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좀 어색함이 많은데 이제 언젠가 자연스럽게 자연어 처리가 되는 번역 기술 발전한다면 이제 언어에 대한 장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번역에 대한 자유는 이제 출판 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번역은 이제 각 국가의 문화, 언어 습관, 가치관, 사회 분위기 등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특히 문학 시장에서의 번역은 좀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GI, 그 범용 인공지능이 나타나기 전까지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 현재 특정화된 분야에 한정해서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그 AGI,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해야 이런 번역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구체적인 그 저작물 현재 저작물 창작 사례를 좀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작물별로 구분을 했고요. 현재 단계는 좁은 범위의 인공지능에서 강한 범위의 인공지능으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 중에 하나고요. 사실 어디 단계까지 나가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발표되고 있는 저작물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 이거를 이제 추론할 수 있는데, 이제 먼저 미술 저작물로 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넥스트 렘브란트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그리고 기조 강의 때도 나왔던 에드몬드 벨라미라는 그 작품이 있고요. 이 두 작품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오비어스의 에드몬드 벨라미 사례를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 가운데 보이는 이 그림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오비어스 팀이 GAN이라는 기계학습 모델이 있는데, 이 겐을 활용해서 로비 베럿이라는 미술가 겸 기술자가 르네상스 스타일로 그림을 출력할 수 있는 도록 프로그램 코딩해서 아트디스 겐이라는 이름을 오픈 소스 형태로 GitHub 사이트에 올렸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작품이 그 뉴욕 경미장 크리스티에서 5억 원이 팔렸는데, 오비어스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여자들, 맨 처음에 GAN을 만든 그 이안 구펠로우라고 하던데요. 그분이나 아니면은 로비 베럿이라는 분에게는 여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사실 이 저작권, 물론 이제 작품 자체, 즉 소유권이 경매된 거라고 저작권이 경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는데, 권리가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문 저작물로는 중국 마이크로소프트 지사에서 개발된 AI 기반 챗봇인 샤오이스가 만든 햇살은 유리창을 뚫고라는 시집입니다. 이 샤오이스는 이제 챗봇으로 지금도 서비스되고 있고요. 몇 장의 베이징 사진을 보고 AI 베이징이라는 노래를 작사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음악 저작물 분야인데요. 여기서 이 아무스라는 그 AI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작곡한 노래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앨범으로 발매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에서 만든 플로머신의 인공지능이 만든 데디스카라는 노래가 이제 유명해졌던 적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봄이라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거는 광주과학기술원 안창욱 교수님이 개발한 인공지능인데, 이 이봄이 작곡한 노래로 그 소녀시대 태연 동생인 하연 씨가 데뷔를 했었습니다. 아이존유라는 노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용 분야에서도 신창호 안무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비욘드 블랙이라는 안무를 국립현대무용단에서 상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맨 우측 오른쪽에 보시면 비욘드 블랙 관련된 무보고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작물 분야에서는 이렇고, 그 인접권 분야에서 과연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사실 올해 초 엠넷에서 방영한 다시 한번이라는 프로와 SBS AI 대 인간이라는 프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접권 중에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장 도드라는 곳이 바로 이 실현 분야일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이 TTS 기술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여기에 음과 높낮이 등을 붙여가지고 노래 목소리로 만들어 낸 것으로 유명해진 게 바로 이 보컬로이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일본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소리를 만들고 캐릭터를 입혀서 가수로 데뷔시키는 등 상당히 큰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1조가 넘는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크립톤 퓨처 미디어 사이 하츠네 미쿠라는 캐릭터가 이제 제일 유명한데, 이제 2007년도에 데뷔한 캐릭터로 지금도 이제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콘서트도 진행하고 있고, 국내에는 이제 파돌리기 송으로 상당히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단순 프로그램 영역에는 산출로 볼 수 있는데, 작년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뉴트리노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출처 사이트가 여기 그 뉴트리노의 사이트고요. 사실 기능상 조금 이용상에 살짝 장애는 있지만 무료로 지금 배포 중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 보컬로이드류의 프로그램이 조교라고 불리는 일종의 인간 개입이 필요했는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인간 개입 없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노래를 실현해 줍니다. 악보와 가사만 넣으면 이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강약을 조절해서 불러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사실 샘플 노래를 왼쪽에 사실 링크를 넣어놨는데 이것도 시간 있으시면 가끔 들어가시고 보시면 상당히 이 자연스러움에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노래는 사실 일반 대화랑 달라서 강약 및 호흡 조절하고 두성, 흉성, 가성 등 다양한 창법에 따른 목소리가 등 상당히 고려할 요소가 많은데 사실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등장이나 발전은 사실 실현자의 지위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무명의 작곡가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출판 측면에서 이제 사운드북 제작 등에 있어서 더 이상 인간 실현자가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보호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작권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사실 저작물 창작한 자를 보호하고 있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보호하고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자율화된 개체가 이러한 저작물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호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이 과연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보면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규정을 보시면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라는 게 일단 없죠. 저작물이라는 개념 범위에.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 만든 것도 저작물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그 학습에 사용되는 게 사실 인간의 저작물들이고 당연히 그 결과물 역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래에 적힌 저작권 관련된 세계 최초의 다자주약인 베르니어백에 대한 저작물의 정의를 보아도 이 주체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저작물에는 포함될 수는 있죠. 그때 문제는 이 저작물을 그 이후에 보시면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 이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인공지능은 그 인격 자체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자율화된 인공지능에게 이런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먼저 보려면 사실 인간에게 왜 저작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고요. 좀 이론적인 부분이라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인간에게 저작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이유로 사실 저작권계에서는 크게 4가지 이론을 들고 있는데요. 먼저 존 로크의 노동 이론입니다. 사실 이때는 그 모든 자연들이 공유의 측면이 있고 신이 준 것이라서 공유적인 측면인데 이러한 공유제를 인간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그 고민을 하다 한 존 로크가 그 이유는 지적 창작물을 인간 두뇌 활동의 산물로 보아서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주어야 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존 로크의 노동 이론입니다. 근데 사실 과연 이제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만드는 게 노동에 해당하는가는 사실 이제 변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보호해야 되는 적절한 이론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해겔의 인격 이론인데요. 이거는 사적 소유가 인간 자유의 실현의 필연적인 계기이기 때문에 사적 소유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한 이론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작 인격권에 대한 근본 그 이론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인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라서 이 부분도 적절한 이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유인 인센티브 이론입니다. 사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출발한 이론인데요. 창작물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문화 또는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에 비해서 더 많이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행위들이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연 문화 또는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경제학자인 포스너를 중심으로 주창되어 온 이론으로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 경제 이론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참 중요시하는데요.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공유주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희소성 원칙에 따라서 저작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왜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저작권을 배타적 권리로 부여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배타적 권리로 보호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로 적정하게 근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제 보호하거나 보호하지 않거나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만약에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인공지능 창작 저작물을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보호 부정설입니다. 일단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니까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의견인데요. 그 이유는 사실 저작물이라는 게 선인들의 문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특정 권리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이죠. 근데 이 취설을 취했을 때 긍정적인 면으로는 이제 다수 창작물이 계속 나올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호가 없으니까 누구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인간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 인간 창작물이 가치가 오히려 보호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리미티드 에디션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견해로는 마찬가지로 인간 창작 저작물과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만약에 보호가 부정된다면 인공지능 창작 저작물을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속여도 누구든 못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과연 문화 발전 기여 측면에서 이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라는 이제 반론이 또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인간 저작물만 보호해야 되는 합리적 이유가 좀 부족하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0이나 1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인간 같은 경우에도 DNA라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입장도 있거든요. 이 DNA는 ACG T로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유기체인데 왜 인공지능만 차별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창작물이 있으므로 인간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창작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제 물론 이제 창작이라는 것이 이게 대가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 욕구에 따른 것도 있으므로 여기서의 창작은 법적 보호를 받는 창작을 얘기합니다. 자, 이 반대로 보호를 한다고 했을 때의 견해들을 보면, 먼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인센티브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창작물도 어느 정도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인간이 저작물이 반사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부정적인 견으로는 이제 보호를 한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과 인간이 만든 저작물 사이에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인간이 여기에 우위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아무래도 그 기술 격차로 인해서 특정 업체가 이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독점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이로 인해서 창작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면 때문에 인간 창작의 종말이 초래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봤는데요, 긍정적인 견해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좀 더 많은데, 사실 이러한 측면은 그 인공지능을 바라본 거는 이제 제 직장이 사라질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부정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이제 현재 기존 법제 틀로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독자적인 권리, 즉 수아스 제너리스로 보호하자는 이론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보호를 하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결론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은 사실 그 자유도가 거의 없는, 인간의 개입이 많이 필요한 1% 정도라면 사실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저작권이 기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프로그램 개발자나 아니면은 그 회사에게 기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만든 문서를 만든 그 이용자에게 있는 것과 동일하죠. 근데 갈수록 이러한 이용자의 개입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인공지능 자율성이 높아지는데 이때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가가 일단 문제가 점점 강화되어 갑니다. 왜냐 이용자가 해당되는 저작물을 창작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 언제부터 그 누구를 보호해야 될 것인가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과연 이렇게 중간에 51% 인공지능이 그 창작적 기여도가 49%밖에 안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률 관계 주체들을 그 어떤 법률 주체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해야 되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요. 만약 이용자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위에 적혀 있는 프로그래머, 데이터 제공자, 하드웨어 제공자, 자본 투자 회사, 이용자 측면에서 각각에 보면 각각의 사실 주장들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용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인공지능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용자가 이를 유도해야 되고 이용자마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는 이 학습 모델 또는 알고리즘을 제작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즉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만드는 데 있어 생각하고 연산할 수 있게 해주므로 자기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많이 이용되면 될수록 결과값이 좋게 나오므로 해당되는 저작물이 그다음 권리가 본인에게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하드웨어 제공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데이터 저장 및 분산 처리가 필요한데 본인이 없으면 이게 모든 게 구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그 자본 투자 회사를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운영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투여되는데 당연히 자기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여도를 기준으로 권리자를 정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법적 평가로 어떻게 확정해야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람들 말고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 문제는 또 새로운 또 별개의 문제를 또 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인공지능이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나 재산의 결합체인 것에 법인격을 부여한 케이스가 모두 다 아시겠지만 법인에게 이런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작자의 정의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아니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자에는 당연히 법인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법인에게 법인격을 부여한 이유는 법률관계의 처리 간소와 같이 이런 사회적 편의 또는 필요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떠나서 일정한 권리 기속과 재산 분리 등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인공지능 경우도 지금은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만약 이러한 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인공지능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민사법 쪽에서 그래서 이런 법인격화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법인격을 부여한 사례는 법인 말고도 다른 상당히 많은 역사에 이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뉴질랜드에서 황건우이 강의 인격을 부여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2004년에 천선상 도룡뇽 사건에서 도룡뇽에게 이런 당사자 능력, 그 권리 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장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과거에도 중세 시대에 동물들에게 법인격을 부여한 사례도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선박에도 법인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EU 의회에서도 2017년 2월경에 그 시빌로 룰스 온 로보틱스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봇의 법적 지위를 생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14개국 전문가 156명이 이 위험성을 유럽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긴 했지만 이제 계속 이렇게 법인격화시키는 얘기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권리 부여 측면을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이 책임 부여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만약 이제 권리자라고 권리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그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책임 부여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민사상으로는 법인과 같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나 침해 금지 청구 등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형사 부분은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그때 이제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부여할 경우에 만약에 책임을 부여한다면 인공지능이 인간 면책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책임 부여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는 피해자가 이제 입증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률 행위 주체들에게 이러한 고의 과실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광학습 모델로 넘어가면서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개발자도 현재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두된 게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explainable AI가 이제 대두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전 세계적으로는 그 무과실 책임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현재 실제로 저작권 법제 관련 인공지능 관련해서 저작권 법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4년 작년 12월 달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이고요. 이제 앞서 언급한 내용,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책임을 부여한다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이용한다던가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게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법제는 사실 크게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적극적 지원 방향 법제고 하나는 소극적 지원 방향 법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창작 저작권을 인정하고 오히려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인공지능 저작물 등록을 해서 인간의 저작물과 그 구분시켜야 된다는 내용을 가진 법안이 발의되고 그리고 소극적 지원 방향으로 인공지능의 개발 진흥을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신설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개정안으로는 주호영 의원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의 저작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저작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여도에 따라서. 사실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기여도를 확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만약 대통령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게 인공지능 저작물보다는 인간 저작물을 좀 더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공표된 때로부터 5년으로 그 보호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그리고 저작자에게 인공지능 저작물 제작자에게는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저작물 표기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극적 법제로 인공지능 저작물 개발 진흥을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 관련된 규정이 이제 마찬가지로 전부 개정안 속에 담겨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그 면책을 위해서 이런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만든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본도 2018년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입법이 추진된 적이 있고 2019년도에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에서 해당 내용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저작권 법제가 그러면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가?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도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진행되면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그 인공지능이 아무리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을 위해서 이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작권법 목적 자체가 그 문화 발전에 있고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로 전통문화의 개성 발전과 문종문화 창달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듯이 이제 어떠한 기술 변화에도 문화예술 창작 주체인 인간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인공지능 개발 진행을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 규정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 과정 중에 저작물들이 이용될 때 저작재산권을 면책해주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이 조항에 따른 파급력이 사실 좀 가장 우려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많은 저작물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용이 된다면 해당 조항으로 이제 러닝이 강화돼서 양질의 저작물이 나온다면 이제 결국 이거는 인간 저작물에 대한 가치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이 자기 파괴적 이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는 역설적이게도 자유로운 이용을 오히려 좀 제한해서 인간 창작 저작물 보호에 대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보호의 정도나 방법은 인간 저작물 보호와 구분해서 보호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독자적인 권리 형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간 창작 저작물과 인공지능 창작 저작물이 구분이 힘들다는 문제는 필수적 등록 제도라든가 또 특정한 마크를 부착하는 방안이라든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NFT,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기업체에게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제도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 제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보상금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 저작물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를 했는데요.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인과성을 논하는 문제인 만큼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겠지요. 다만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앞서 본 것처럼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계에서도 관련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제도 방향을 아주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전 등록한 분들이 인공지능 저작권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긴 질문입니다. AI가 만들어낸 저작물을 사용한 책은 이미 외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AI가 만든 결과물을 100% 그대로 낸 것은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저작권 문제가 직접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100% 그대로 이용한 책이 나오면서 의미 있는 판매량을 기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이 저작권은 AI를 개발한 개발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AI를 직접 사용하여 책을 만들어낸 측 출판사에 있는지 현재까지 업계와 학계에서 이 부분에 관해 어떤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발제한 내용 중에 사실 이에 관련된 답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AI가 창작한 저작물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이거를 정하는 문제인 만큼 명확하게 누구에게 권리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것도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100% 만든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사실 인간의 그 개입이 저작물 창작에 대해서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권리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변론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학계에서는 그래서 누가 이 저작물 창작의 권리자로 볼 것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 저작자로 봐야 된다라는 그 정도의 논의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특히 어문 저작물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100% 만든 저작물이 나올까 하는 의문점도 있긴 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야가 그 편향 제거, 바이어스 제거인데요. 근데 사실 사람은 사회적 분위기나 도덕,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온 환경 등에 따라 이제 가치관 등이 제각각 다르고 이는 은연중에 이제 작품에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그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이 만든 저작물과 구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들이 창작자의 관념과 일치할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창작자의 관념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출판 분야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그렇고 어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출판이 이루어지거나 이제 다양한 저작권 산업이 발전할 텐데 보조 작가를 고용해가지고 일부나 이런 게 좀 수정돼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현상은 이제 저작권 산업 쪽에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AI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GPT-3 같은 AI가 창작한 저작물을 인간이 표절했을 경우 AI의 저작권은 보호가 될 수 있을까요? 연구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나온 오픈 AI가 만든 그 GPT-3 모델은 상당히 좀 놀라움을 좀 안겨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인공지능이 자체가 창작한 저작물은 일본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창작적 표현을
누가 만드는데 누가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기존에 약한 인공지능을 이용했다고 봐서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이용된 것으로 봐서 이용자에게 저작권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실 GPT-3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을 건데요. 사실 이용자가 요구하는 바를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해야 이제 그에 대한 결과값을 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기여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자유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용자에게 그 권리를 기속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별도의 의문입니다. 이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결과값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에 대한 코딩을 짜줘라고 할 정도 하면 이거를 짜줄 정도의 어느 정도 자유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오픈 AI 측에 이러한 저작권이 귀속될 것인가도 역시 모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GPT-3에 대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 오픈 AI 측도 GPT-3가 만든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창작적 기여, 표현의 창작적 기여를 한 바가 없다면 현행법상 권리자라고 볼 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현재에도 이런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과 발전하고 있어서 입법적 대응이 시급하게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출판사가 그 자유도가 높은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출판을 했는데 이거를 표절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일단 A 출판사가 우리가 만든 우리의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만든 저작물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저작권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제 표절한 사람이 그건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이고 인공지능은 이 만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 출판사에 저작권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게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이런 다른 법률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요. 근데 현재 사실 저작권법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공백이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AI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사실 이거를 명시적으로 아직까지는 인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실 뉴스에 그 인공지능 저작권을 이제 중국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잘못 전달된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이제 텐센트라는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팀이 드림라이터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증권 기사를 만들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약한 인공지능으로 도구로서 좀 이용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법이 업무상 저작물에서 텐센트 법인에게 귀속된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AI 저작권을 정확히 인정한 사례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로 다른 인공지능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해주신 전재림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출판 트렌드 포럼의 모든 발제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이 출판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출판 산업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발제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와 진행 함께해 주신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페이지 더보기란과 댓글창에 만족도 조사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시는 분 중 20분을 저희가 추첨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향후 보다 나은 행사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판 트렌드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 백창민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